네,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그 5강을 원래 그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나가기로 했는데, 그 수업을 나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과제를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1강이랑 2강이랑 3강에 관한 그 과제를 제가 제출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냈고 어떻게 해결하라는 의도를 이 문제에 심어 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1강의 경우는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2강부터 이제 조금 난해해 하시다가 이제 3강은 조금 이제 극과 극으로 달렸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해석을 하신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은 조금 의도와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경향으로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지를 조금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원래 설명하는 요 강의는 찍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제가 답을 좀 알려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그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과제 제출하는 그 기한을 어, 지금은 조금 탄력적으로 좀 잡아놨어요. 원래는 제가 그 다음 시간 이전까지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부득이하게 뭐 애들이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4강부터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과제를 확인한 다음에 그 각 과제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것마다 제가 덧글을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그 덧글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개괄적으로 여러분 그 개괄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뭐 오류를 범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 과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 대표 좀 포괄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개개인의 어떤 학습 수준에 맞는 그 피드백은 이제 아까 그 댓글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면서 그 댓글들을 다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반을 제가 하는데 하루를 다 써야 되더라고요. 한 5시간, 6시간 정도 그거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게 뭐 그냥 다 타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읽고 그 들어간 다음에 읽고 나서 다시 뭐 뒤로 가기 한 다음에 목록을 또 한 번에 못 봐요. 다시 그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찾아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번거로워요. 바로 한 번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반이랑 2반이랑 5반은 제가 완료를 한 상태예요. 1부는 이제 4강 그 과제까지 조금 진행을 했고 내주신 것들에 한해서는 이제 내일 이제 3반이랑 4반을 마저 완료를 하고 다시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3강까지는 이제 3강 강의는 아니 3강 그 과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4강부터는 그 저희가 정해준 룰이 있죠. 그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이 시간 전에 올려달라. 그거 이제 그거대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건 고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제출로 그냥 기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나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 수업에 관련해서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 네이버 폼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전체 공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을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설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설문 내용을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이 수업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점이랑, 그리고 뭐 난이도에 대해서 또 과제를 한 주에 몇 개씩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한 주에 한 번을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챕터 하나를 가지고 그 챕터 하나 끝나면 그 챕터 하나 끝난 거 가지고 과제를 진행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과제를 주에 2개씩 받고 또 2학년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좀 확인을 해서 저는 덧글을 달아주고 싶은데 그게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설문에 꼭 참여를 조금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각 반별 공지 사항마다 여태까지 과제 제출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뭐 재제출을 해야 되는 애들의 명단은 또 따로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피드백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1강에서는 저희가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요소와 원리. 미술 작품에는 어떠한 요소들과 원리들로 보통 거의 다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거의 모든 미술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미술을 의도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런 미술을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지어 행위 예술에서도 어떤 비례감이나 율동감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강조라던가 그런 거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요소라는 건 뭐뭐가 있다 그랬죠? 먼저 점, 선, 면, 형, 색, 그리고 명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양감, 질감, 그리고 공간. 이렇게 9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9가지네요. 이렇게 9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응? 그리고 조형 원리에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례, 어, 그리고 균형, 그리고 대비, 조화, 그리고 변화랑 통일, 또 뭐가 있었죠? 강조, 그리고 동세, 그리고 율동,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가지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제가 조형 요소를 적어봐라 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서 이런 점점이 같은 요소들이 보인다고 해서 이건 점묘화나 그런 그림이 아니었죠. 물론 점이라는 요소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 그게 메인 요소일 수도 있지만 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일단 먼저 이 9가지 조형 요소 중에 이 그림에서 메인이 되는 조형 요소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박수근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화강 같은 뭘 표현했다 그랬어요? 질감을 표현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설명을 드리면서 질감에는 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띠에르랑 쉐이프가 있는데 마띠에르는 작가의 어떤 개성을 표현한 질감을 얘기를 하고 쉐이프가 아니죠. 텍스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텍스처는 말 그대로 영문 그대로예요. 텍스처 뭡니까? 질감이에요. 질감. 그냥 겉으로 느껴지는 이 질감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 질감에서도 그때는 당시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시각적인 질감이 있고 촉각적인 질감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질감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실제 만져서 이 느낌이 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유리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혹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에 봤을 때 그 유리컵의 어떤 그 질감 있죠? 그게 우리가 봤을 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림을 만졌을 때 그 유리컵의 질감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사진이나 그림은 어떤 종이나 그 필름에 그 인쇄를 한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그 프린트의 질감뿐이에요. 그 유리컵의 질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시각적 질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촉각적 질감은 우리가 실제로 이걸 만졌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통 조각장품이 여기에 다 해당을 하죠. 물론 여기서 박수근의 그림은 이 거칠어지는 표현이 거친 이 느낌이 우리가 만졌을 때 촉각적인 질감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크게는 이제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그 시각적 질감으로도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크게 그 또 거친 질감이 만져지기 때문에 촉각적 질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니까 제가 그때 설명은 안 드렸는데 굳이 따지자면 느껴지기 때문에 촉각적 질감으로 볼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림에서 느껴지는 질감은 시각적 질감으로 우리가 통용을 하더라. 근데 박수근의 경우처럼 이렇게 거친 질감이 실제로 만져지는 경우에는 일부 촉각적 질감으로 보기도 한다. 입체 작품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건 촉각적 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부 그 3강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수행해 주실 때 2강이었죠. 2강에서 그 루벤스의 그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작품에서 이제 뭐 명암을 통해서 뭐 울퉁불퉁한 근육의 질감이 느껴진다라고 서술해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질감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시각적 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거를 발견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는 그 댓글에 다시 달아드리긴 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느끼셨다고 해서 다시 이제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 맨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 우둘투둘한 질감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럼 일단 질감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서술해야 되냐? 내가 이 질감을 왜 어떻게 느꼈다고 했습니까? 지금 바라봤을 때 이 캔버스 화면이 약간 울퉁불퉁하다 그랬죠. 오돌토돌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뭐 그건 안 써도 되겠네요. 그림의 표면에서 거친 질감이 뭐 우둘투둘한 거친 질감이 느껴진다. 또한 박수근은 서양화라는 유체는 이제 유화를 얘기를 해요. 유체라는 물감을 사용하여 화강암 같은 거친 질감을 여러 번의 붓질을 통해 표현한 점이 독창적이기 때문에 이는 마띠에르로 볼 수 있다
라고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질감이라고 딱 쓰고 마띠에르라고 딱 쓰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질감이고 어떤 부분이 마띠에르인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주관적이에요. 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마띠에를 느꼈는지, 왜 내가 질감을 느꼈는지 타인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 혹은 이제 뭐 누나 동생이라던가 형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타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선 조형 요소 중에 질감이 느껴져. 왜 느껴지는데? 그냥 보면은 거칠잖아. 그럼 느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느껴지고 거기서 마띠에르는 차이가 뭐야? 그러면 텍스처는 뭔데? 이 차이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감상과 비평이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감상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 느낀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타인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종의 뭐 논술의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대상이 느낄 때 그거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물론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그걸 보완을 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설명이나 요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했던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미술이나 어떤 감성이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걸로만 우리들이 인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칸트에 와서 18세기 철학자 칸트에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세 가지의 책을 씁니다. 먼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감성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수학적인 법칙을 발견했죠. 근데 여태까지 수학적인 법칙은 뭐였어요? 진리였어요, 진리. 수학이라는 건 진리였어요. 왜? 딱 떨어지니까. 혹은 이제 그 논리 전형한 법칙 있잖아요. 뭐 귀납법적 추론이라던가 아니면 연역적 추론, 그런 걸 통해서 뭐 귀납적 추론처럼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역적 추론처럼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뭐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풀어낸다던가 그런 식의 관점들.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어떤 통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느낀 것처럼 이 그림에선 뭐가 느껴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를 세우자고 뭐 했던 얘기들 중에 뭐 칸트의 그 사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순수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그 수학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든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그냥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을 통해서 결국에 수학을 만들어낸 건데 이 수학 하나가 절대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학이란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이 도구를 만든 우리 그 자신을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된다. 이 도구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 도구를 만든 주체를 한번 비판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 이론에서 나온 게 그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근데 그 이론이 이제 바탕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취미론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취미론은 이제 뭐 취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을 좋고 싫고 이 점을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려나?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취미를 얘기를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이 사과가 좋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사과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과에 대한 맛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맛을 내가 모른다면 이 사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과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가치를 매길 수는 있죠. 외적인 형태나 어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냥 그 사실 그거 하나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과를 먹게 되면 개인의 경험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걸 먹었을 때. 근데 이 개인의 경험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내 취미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 주관성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과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맛있어서 좋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싫은 사람은 나는 맛이 싫어서 싫어 혹은 뭐 그 생김새가 싫어서 싫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개인의 취미나 어떤 그 경험을 배제하고 나서 그 사과를 바라봤을 때는 모두 다 보편적인 어떤 미의 기준이 있다. 우리 내면은 그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칸트가 얘기한 취미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 미적인 가치를 그럼 우리가 발견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운동에서 이 조형 요소와 원리나 조형의
어떤 미적인 기준, 판단 기준, 그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추하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지에 대한 판단이 쓰게 되고, 이렇게 그렸을 때는 아름답고 이렇게 그렸을 때는 아름답지 않은 거야 라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객관적인 판단들도 모두 다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주관을 배제하고 바라본 관점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이제 괜히 얘기한 것 같네요. 요거는 좀 그냥 건너뛰세요. 이 얘기는 너무 헷갈리면. 아무튼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런 그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나왔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 배경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튼지간에 이전까지 그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전까지는 감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 개인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왔는데, 그게 칸트의 어떤 그 이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 이성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 표현이나 어떤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이걸 표현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어떤 법칙을 발견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15년도 그 국어 지문에 그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수능 15년도 그 언어 지문에 있는 그 칸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에 뭐 이제 취미라는 것은 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문이. 그것까지 설명하기에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너무 이게 막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소를 설명을 해주실 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요거 외에서도 뭐 선적인 느낌이 나거나 평면적인 느낌이 나죠. 왜 평면적인 느낌이 납니까? 또 이제 선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 외곽선이 지금 따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외곽에 강조되어진 굵은 선을 통해서 대상의 입체감이 줄어들게 되었고, 때문에 인물이 좀 더 평면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뭐가 느껴진다고 했죠? 쉐이프랑 폼이 있다 그랬어요. 쉐이프는 뭐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꼴, 이런 평면적인 형태를 얘기를 하고, 폼은 입체적인 형태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서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원리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느껴져? 일단 동세가 느껴지고, 또 뭐가 느껴지죠? 균형 중에 비대칭 균형이 느껴진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좌우에 뭐 어떤 여백의 공간이 한쪽은 좀, 여기는 좀 많고 여기는 좀 적어서 뭔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크게는 조화롭죠. 그래서 뭔가 비대칭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관점을 좀 처음 봤는데. 그리고 또 뭐였어요? 그 이 보자기를 싸고 있는 이 하얀색 그 천과 인물의 옷이 어때요? 약간 이게 녹색빛인데 굉장히 짙습니다. 짙은 녹색빛의 이 옷과 대비를 이루어서 어때요? 뭔가 이 아이가 뭔가 순수한 무언가에 의해서 뭔가 보호받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들죠. 뭐 그런 색상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순수함을 강조했다, 혹은 아이를 강조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꼈던 감정들은 다 뭐예요? 다 이 친구들이 설명을 한 거죠, 저한테. 이건 이러해서 얘를 좀 더 강조한 것 같아요. 혹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얘가 좀 더 뭔가 순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죠. 여기서는 그 어둡고 밝은 색의 대비를 통해서 뭔가 이 대상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톤은 어두운데 반해서 이 아이를 싸고 있는 이 어떤 포대기는 굉장히 하얀 명도가 밝은 색상을 사용을 해서 눈에 확실히 확 들어오고 뭔가 여기에 집중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주관을 느끼게 됐는지 나한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은 어떤 미적인 가치가 느껴지는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요거는 잘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오류들이 있었는데, 일단 박수근이 화백이 요 그림을 그린 시기는 그 6.25 전쟁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제감정기 시대의 어떤 배경이 느껴진다던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개화기 이후에 어떤 그런 한복을 입고 있다던가 이런 그 의상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단발머리라는 어떤 그 일본 친구들이 그 머리를 잘랐었죠. 우리 단발령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박수근이 크게는 일제감정기를 지난 화가기도 하니까 뭐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닌데 이제 작품의 시기로만 보자면 6.25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피난을 가서 어떤 그 전쟁 이후에 어떤 아픔이 느껴지는 그림이라고 대부분 해석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제를 한번 살펴보죠. 벌써 이제 이거 하는데 20분이 지났네요. 일단 내용은 뭐 많다는 얘기는 조금 없었어요. 지금 11명 설문을 했던데 내용이 길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고 좀 이제 과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좀 많았어요. 전부 다 과제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봅시다. 응? 위 작품에서 느껴지는 전통적인 미술의 특징 세 가지는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 자꾸 요소와 원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아무 내용이나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잘 써주긴 했는데 어떤 특징이 느껴지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완결미, 이상미가 느껴진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응?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 주관을 설명하기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내 의견을 좀 더 논리적으로 피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뭐가 있었죠? 전통적인 미술은 의뢰인이 있고 의뢰인이 주문한 주제에 따라서 미술가가 수동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도 똑같습니다. 루벤스라는 화가가 일부 그 돈이 있는 어떤 그 종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조금 멋있게 만들어줘라고 의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주제를 받아들이고 그 주제를 최대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종교의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일단 전통적인 미술의 특징 뭐가 느껴집니까? 전통적인 주제가 느껴지죠. 주제. 일단 주제가 성경이잖아요. 주제가 어떻게 느껴져요? 성경 교훈적인 내용을 뭐 이상화도 보이죠? 그럼 이걸로 뺍시다. 종교적인 내용을 표현하였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근데 일단 성경의 교훈적인 내용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주제에 있어서 과거 전통적인 미술의 특징과 같이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미술을 이용했다. 뭐 이 정도로 적을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상화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인체의 표현에 있어서 예수의 몸이 마치 이때 이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움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골고다의 언덕을 지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해골의 언덕. 근데 어쨌든 그 해골의 언덕을 지날 때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이 걸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걸었는데 지금 그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막 근육질이고 굉장히 좀 건장한 청년의 느낌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응?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서술을 해봅시다. 예수의 몸이 마치 건장한 청년의 몸처럼 이상화된 비례를 가지고 근육질의 몸으로 표현한 점에 있어서 이상화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예술이 떠받치고 있는 어떤 이런 인물들의 근육 표현에서도 제가 어떤 근육들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이상화되어 있는 근육이 보여진다고 했죠. 뭐 일부 어떤 학생이 보편적인 그때 당시에 어떤 남성의 근육을 묘사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평균적이라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근육질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근육질의 남성들 중에서도 가장 좀 이상적인 근육,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근육의 어떤 그 표현을 이상화를 잡아놓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화라는 것은 보편성이랑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보편적인 건 이상이 아니죠. 모두가 도달할 수 있고 평균이 도달한 수치를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위치라던가 혹은 이제 굉장히 그 위치에 다다르려면 어려운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란 말은 조금 이제 모순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뭐 근육질의 어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색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찰한 사실적인 색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학습을 통해 배운 색채 혹은 묘사의 방법을 관습적으로
적으로 사용해 대상을 표현하였다. 응? 여기서 벌써 세 가지가 나왔죠. 응? 벌써 이제 관념색이라는 것을 썼다. 그리고 이상화를 했다.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을 그렸다. 이 세 가지가 벌써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적인 주제. 뭐 크게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느껴지는 게 크게. 뭐 이거 외에도 뭐 의뢰자가 있다. 응? 그림을 작가가 스스로 작가가 능동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주제와 구도 그리고 표현의 방식을 사용해서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 응?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 교회에서 이전에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였습니까? 그 루터가 종교가 이제 굉장히 좀 타락을 해서 타락한 종교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의 어떤 이런 타락한 물성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근데 반종교 개혁은 이 종교 개혁을 다시 한 번 더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 가톨릭 미술을 우위에 세우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세우는 그 역동적인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상화되어 있는 이 예수의 그 표현이 바로 그 반종교 개혁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뭐 네 번째로 또 보자면 작가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의뢰인에게 어떤 의뢰를 받아서 작품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걸 또 볼 수도 있죠. 그거 외에도 뭐 또 있겠지만 지금 당장 또 뭐 갑자기 떠오르진 않네요. 막상 생각을 하려니까. 자, 그럼 조형 요소와 원리를 기준으로 작품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걸 또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일단 찾아야 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뭔가 강렬한 명암이 이 그림에서 보이죠. 예?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바로 대각선 구도랑 강렬한 명암 그리고 원근법을 조금 이제 축소를 시켜서 마치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한 데에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를 들면 원근 가면을 이제 르네상스 시대처럼 굉장히 깊이 있게 표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뭔가 나랑 그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감이 들죠. 그럼 이 그림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거의 다가 내 전방 앞에서 이 그림 앞에서 보면은 내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전방 한 3, 4m 안에서 앞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한 7m 6, 7m 정도 6m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 그림은 거의 바로 내 앞에서 이런 전경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 마치 이 현장에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르네상스 그림들은 조금 정적인데 반해서 이건 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 것을 이제 조형 요소로 먼저 판단을 해본다면 일단 명암이 느껴지죠. 명암. 그럼 또 뭐가 느껴지는지 한번 봅시다. 명암이 느껴지고 또 뭐가 느껴집니까? 명암. 응? 이런 울그락불그락한 일단 근육들의 형이 느껴지죠. 형. 특히 형에서도 쉐이프예요. 쉐이프. 또 뭐가 느껴집니까? 강렬한 색칠하는 것은 사실 색이긴 한데 명암에 크게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일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느껴진다고? 질감이 느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시각적 질감이라고 했어요. 뭐에서? 이런 울퉁불퉁한 근육에서. 뭐 이 정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찾자면 뭐 면도 사실 있고 점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째절한 것들이라 그랬죠?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일단 발견했습니다. 그럼 또 원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인물들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이런 느낌에서 뭘 느낄 수 있다? 동세를 느낄 수 있다. 동세. 또 뭘 느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뭘 강조했다 그랬죠? 예술을 강조했다 그랬죠? 강조. 근데 뭘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그러고 뭔가 이 전체적인 톤이나 어떤 그 화면이 뭘 이루고 있습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죠. 벌써 이렇게 네 가지. 또 뭐 더 찾으라면 원리는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요? 동세. 뭐이 정도가 있겠네요. 더 찾기는 어렵네요.
자, 그럼 이제 명암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어떤 부분이 명암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까? 이 위에는 어둡죠? 이런 분들 많았어요. 이 위에 있는 나뭇잎은 어둡고 밑에는 좀 밝다. 말이 맞습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상단의 나뭇잎은 짙은 어둠으로 처리하여 명암이 강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하단과 우측의 하늘은 밝게 명도가 밝게 표현되어서 대상의 표현되어서 뭐 대비가 느껴진다.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벌써 이 하나를 가지고 명암에서 요소와 원리를 다 설명한 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형은 또 뭐예요? 쉐이프. 형에 있어서 근육의 울룩불룩한 형태가 눈에 드러나며 근육의 질감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울퉁불퉁한 근육의 질감을 느끼게 한다. 드러나며 근육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울퉁불퉁한 근육의 질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또 적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이거를 율동으로 적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율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율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셔야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 그림에서 율동이 느껴진다라고 적거나 아니면 인물들의 움직임에서 율동이 느껴진다라고 적게 되면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율동이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면 율동이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율동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대상이나 비슷한 형태의 무언가가 반복되어질 때 느껴지는 게 율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잔상이 남는 것이 바로 율동의 가장 큰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는 뭐가 느껴집니까? 율동보다는 동세가 느껴지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이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율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느낄 수도 있는 이유가 있고 또 그 느낀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율동을 느꼈다면 왜 느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자 이제 율동의 어떤 개념을 기준으로 내가 이걸 왜 율동으로 느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이 그림을 바라봅시다. 그럼 어때요? 인물은 개개인에 다릅니다. 잘 보세요. 이 친구는 무슨 갑옷을 입고 있고 이 친구는 파란 옷을 입고 있고 이 친구는 빨간 옷을 입고 있고 이 친구는 위통을 벗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어떤 형태나 그 방향감이 모두 다 이 예수 한 명을 세우는 통일성을 보여주죠. 한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를 세운다는 글로 씁시다. 율동으로 본다면 예수를 세우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는 모습에서 일정한 힘의 방향성이 느껴지고 또한 인물들의 표현과 근육의 묘사가 서로 유사하여 마치 하나의 대상 마치 같은 대상인 듯한 착각을 우리 눈에 심어준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율동감도 느껴진다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율동을 느낀 이유가 이렇게 서술이 됐으면 이거는 이제 납득을 할 만합니다. 아니 율동이란 건 같은 대상이 반복해야 되는데 왜 이걸 느꼈어? 라고 반문을 하기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는 건 난 알고 있어. 대상이 다른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율동을 느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대상은 분명히 달라. 옷을 다른 걸 입고 있고 하지만 봐봐. 묘사되어 있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이상화되어진 이런 근육질의 표현들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 하나의 대상을 다 같이 이렇게 세우려는 어떤 그 운동감이 하나의 대상으로 마치 느껴진다. 나는 그래서 여기서 율동감을 느꼈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 인물들의 움직임에서 율동이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율동이란 개념 자체가 그냥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물들의 형태에서 동세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동세는 그냥 어떤 대상이 움직이는 어떤 그 모습을 멈춰서 보여주는 걸 동세로 보니까. 응? 근데 율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벌써 이제 34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마 이제 못 나가지 않을까 조금 싶긴 한데 일단 나가보는 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랑 이제 4강을 조금 헷갈려 하시던데 일단 4강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직 과제 제출을 받는 중이라서 제가 그걸 지금 벌써 알려드릴 수는 없고 자, 그럼 이제 3강 과제를 한번 봅시다. 그럼 어때요? 위 두 그림을 비교하고 먼저 이 프리드리히라는 그림이랑 모네의 그림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각 그림이 갖는 차이점을 2가지 이상 각각의 미술 사조를 바탕으로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술 사조란 무엇이냐? 먼저 이 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안 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조금 여기에서 어떤 자연주의라던가 그 프리드리히의 개념 그리고 모네의 개념은 좀 제가 설명을 좀 잘한 것 같은 자세하게 한 것 같은데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할 건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뭐 잘 해결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난해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거는 꼭 찍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먼저 사조는 뭐냐면 사조는 특정 시기에 일어난 하나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뭐 그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상하게 나오네. 자,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경향이라는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 유행했던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세는 이제 역사고, 뭐 바로크라, 그 이전부터 가죠. 비잔틴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로마네스크, 혹은 이제 뭐 고딕, 혹은 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뭐 자연주의, 낭만주의, 뭐 사실주의, 뭐 인상주의,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 상징주의, 뭐 이렇게 계속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파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미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를 하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체파 혹은 뭐 야수파 혹은 뭐 표현주의 그 중에서도 뭐 다리파 혹은 뭐 그 표현주의 중에서도 청기사파 이렇게 나뉘는 것들은 유파입니다. 유파. 그럼 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 큰 흐름은 이제 사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이제 다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는 제가 사조라 그랬죠. 그럼 뭡니까?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비잔틴, 로마에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이전에는 뭐 로마고 그리스가 먼저긴 하죠. 뭐 그리스, 이집트, 로마,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조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외에 이런 유파로 나중에 나뉘는 것은 지금 현대 미술에 와서 다양한 스타일로 그 미술을 구분짓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프리드리히의 그 바다 위의 방랑자인가요? 예. 바다 위의 방랑자는 이 작품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프리드리히라는 작가는 자연주의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낭만주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마 낭만주의 쓰고 여기다가 반대 표시를 하고 표현주의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는 반대 표시라기보다는 흐르는 관점이긴 합니다. 낭만주의에서 표현주의로 넘어가는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반대 표시를 해놨었냐면, 근데 이거 해놨다가 나중에 지웠거든요. 근데 왜 이랬었냐면, 낭만주의는 작가의 내가 만약에 자연을 봤어요. 자연 풍경을 봤는데 내가 그 자연 풍경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그 감정 느낀 거를 그림에 표현한 건 맞아요. 그것까지는 표현주의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서 느낀 내 감정을 표현한 거는 맞아요. 근데 낭만주의는 내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근데 표현주의는 내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남들한테 설득을 시켜주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것. 계몽.
목적이 계몽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계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주의는 뭐냐면 계몽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난 그때 그랬어. 난 그렇게 생각해. 굉장히 개인적인 거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예를 들면 뭉크가 절규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징주의이면서도 표현주의라는 작품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뭉크라는 그 작가가 느낀 어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너희도 혼란스러움을 느껴가지고 이 세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라는 시각은 없는 겁니다. 근데 프리드리히가 그린 이 낭만주의는 너희들이 이 자연을 바라볼 땐 이 숭고한 감정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봐야 돼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 표현을 했지만 두 개의 개념은 같습니까?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대 표시로 표시는 해놨었는데 크게 보면 이거를 뭐 굳이 반대까지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뺐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반대 경향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목적이 완전히 반대예요. 목적 하나는 내 감정을 전달하고 남을 설득시키기 위함.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그냥 내 감정은 이래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술을 하는 겁니다. 서술을 하고 하나 설득을 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주관성은 이제 요걸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 주관이라는 게 낭만주의 그 주관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감정을 넣었다. 이것이 주관성이에요. 이것을 주관성으로 본 겁니다. 내 개인의 감정을 넣은 거니까 내 개인이 바라보는 어떤 자연의 경관에서 느낀 내 감정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건 주관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큘라의 그 뗏목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인간의 어떤 희망이라는 감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절망적인 어떤 그 뗏목 안에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을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귀족 출신이었어. 귀족. 근데 그 사람이 실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족이.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이끌고 이렇게 갔는데 항해사랑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는 조류가 낮기 때문에 그 바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여기 지나다니면은 그 암초 같은 게 많아서 잘못하면 배가 자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서 가자 했더니 안 된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해서 그 암초가 많은 지역을 바로 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배가 꼬꾸라서서 침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수송선이 6개인가밖에 없어서 그 수송선에 인원들이 다 탈 수가 없었어요. 그 200몇 명이. 그래서 그 150명인가는 그 수송선에 나머지는 타고 150명인가는 그 뗏목을 그 배에 부셔가지고 뗏목을 만든 다음에 그 뗏목에다 태워가지고 그 작은 수송선에 매달고 섬으로 가다가 그 선이 풀렸어요. 풀리다 보니까 그 선장은 그냥 걔네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뗏목이 거기 그 망망대에 15일, 17일 동안 표류를 한 거예요. 표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뭐 하면서 그럼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다가 15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한 15명인가 그 정도밖에 못 살아남아요. 근데 그 15명인가도 8명인가 뭐 다 죽고 나서 뭐 최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그 손가락 꼽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좀 까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귀족 출신이고 정부의 일을 하러 이제 나간 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프랑스 정부가 그걸 다 뒤덮으려고 했어요. 덮으려고. 근데 이제 프리드리히가 그걸 이제 다시 수면 위로 꺼내기 위한 작업으로 그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든 목적은 뭐다? 표현주의처럼 난 이런 감정을 느꼈어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는 우리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잔인함과 그리고 어떤 반도덕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그 감정 그 중에서도 희망이라는 어떤 고문 거기서 왜 배를 제가 굉장히 조그맣게 그려서 이게 보일까 말까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일부러 굉장히 그 희망이라는 게 어때요? 희망이라는 게 크게 보이면 그게 희망입니까? 아니죠. 그냥 희망이 크게 보이면 그냥 희망이 아니라 그냥 목적이 이리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방향입니다. 이리로 가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내 점수가 한 6등급이다. 이러면은 좀 희망이 없긴 하죠. 물론 근데 그 정도 돼야 이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등급이 뭐 1등급으로 가는 거를 뭐 희망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잘. 그냥 희망하는 거긴 하죠. 내 소망이긴 한데 그걸 뭐 희망까지 보진 않고 뭐 얘가 좀 잘못됐나. 근데 아무튼 희망이라는 그 감정을 굉장히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배라는 그 사물을 굉장히 조그맣게 일부러 그린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스케치에는 좀 배가 거대합니다. 근데 그 거대한 그 배에서는 뭔가 희망이란 그 감정이 극적인 감정이 좀 들드니까 그걸 좀 더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배를 굉장히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낭만주의이기 때문에 그 제리코라는 그 화가가 그 메두사우의 뗏목이라는 작품에서는 그 희망을 좀 더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 배를 굉장히 조그맣게 그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인상주의는 뭐예요? 인상주의는 반대입니다.
주관성은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산을 쓴 여인을 보면은 이 우산을 쓰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그 모네의 모네의 그 와이프 그 까미유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랑의 감정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내 부인을 그린 건데, 여기에는 사랑의 감정이 작품을 그릴 때는 녹아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에 중점을 둬서 그림을 그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을 보고 이때 당시에 내가 봤던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물론 이때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화시켜서 그렸다. 이게 아닙니다. 미화시켜서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뭔가 이 화사한 느낌,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이 느낌, 그건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상화시켜서 내가 느낀 감정을 여기다 담아서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객관적으로 그렸다. 주관성이 없다. 응? 8교시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 좀 늦었는데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주관성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주관성이 있다. 근데 그 주관성이 뭐예요? 감정을 넣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관찰하는 대상 또 다르죠. 이거는 자연을 어떻게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묘사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자연을 내가 아는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내가 아는 모습으로 그리다니 보니까 색깔을 뭘 쓰게 돼요? 관념색을 쓰게 되죠. 당연하죠. 내가 관찰해서 그린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객관색. 객관색을 쓰게 됩니다. 왜 객관색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 대상에서 지금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그린 거죠. 내 개념을 그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명암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양감이 줄어들어서 원근감이 사라지고 평면적으로 그림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써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명암, 제가 그때 그 쿠사마야위의 그 호박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그게 거기서 양감이 느껴진다 그랬는데, 양감이 느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명암이 없으면 양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약해졌다는 것은 양감이 약해진 것이고, 양감이 약해지다 보면 어때요? 대상이 입체감 있게 드러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늘진 표현이나 명암이 없다. 그러면은 그 대상은 굉장히 편명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빛이 사방에서 이렇게 다 쏘지 않는 이상해야 반드시 음영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원이 하나일 때는요. 빛의 그 방향이 하나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약해졌다? 이것은 양감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근감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어때요? 관념색으로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명암이 풍부합니다. 돌만 봐도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원근감이 살아있고, 또 어때요?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벌써 48분이 됐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벌써 이렇게 우리 네 개를 찾았네요, 벌써. 일단 주관성을 넣었다는 것, 그리고 자연을 내가 아는 모습 그대로 그렸다는 것, 그리고 관념색을 썼다는 것, 이렇게 하면 벌써 세 개죠. 근데 명암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근감이 살아있고, 따라서 뭔가 깊이감 살아있어 깊이감이 느껴진다. 이거까지 하면 4개네요. 4개. 그럼 여기는 명암이 약해지고 양감이 줄어들고 원근감이 사라져서 평면적으로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는 사조를 바탕으로 서술을 해라. 이거는 그 시대에 가졌던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시대의 흐름, 사상의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 사상의 흐름을 가지고 이 사가 이제 사상이고 조는 이제 조류, 흐름을 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조류라고 하잖아요. 그 물의 흐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제가 냈을 때는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를 지금 프리드리히의 이 낭만주의 그림을 보고 나서 이걸 검색해가지고 여기서 쓸 수 있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이거를 인상주의와 비교한 그 문제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뒤져서 찾더라도 뒤져서 찾은 다음에 차이점을 분석해서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아예 아무 내용도 안 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다 던져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을 제가 들으라고 했던 얘기가 그런 식으로 자료를 찾아봤자 해답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 해결할 때 꼭 제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꼭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상강까지 이거 설명했는데 시간이 50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디자인 사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조금 중구난방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다 이렇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는 그 요소와 원리를 그냥 단순하게 기입형으로 쓰지 마시고 내가 이걸 왜 느꼈는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초점을 둬서 수업을 좀 그 과제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사조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이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어떤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하고 했으면은 그 각자의 대상의 특징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수업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수업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뭐 이렇게 맥락이 좀 잘 안 잡히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그 Q&A란을 이용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대면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바로바로 드릴 텐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도 그 반응을 좀 생각하고 이걸 애들이 알까? 요 생각을 잠깐 하면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약간 까먹습니다. 예, 그걸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좀 미안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걸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Q&A란을 적극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있는 그 설문조사를 꼭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 좀 수업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한 1분 정도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체 공지를 확인하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조금 50분 조금 넘었는데 좀 미안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 4강에 대해서 4강 그 과제물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 강의는 이제 과제가 없겠네요.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쿨하게. 네.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